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물은 어떠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물이 가지는 성질들 그리고 그 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영상이라서 쉽게 집중하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하는 그날까지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힘내가지고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자, 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 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화원에서 물, 분자식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다 알고 있다, 그죠? 물은 분자식을 H2O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O에 H 두 개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O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전자쌍들이 이렇게 있겠죠. 쉽게 말하면 요 O는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H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얘 둘이는 무슨 결합?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름을 붙였어. 너희는 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자쌍은 그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네. 자, O에다가 공유 전자쌍은 선으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의 결합각을 알 수 있다. 그죠? 자, 결합각은 얼마라고 배웠죠? 104.5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근데 이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O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화학 결합에서 가장 안정한 각도는 109.5도예요. 그러면 대다수가 109.5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면체? 정사면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공유와 비공유가 서로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공유와 공유도 마찬가지로 반발을 해요. 그리고 비공유와 공유도 무엇을 한다? 반발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가장 안정한 각도를 찾으려고 한다. 그 안정한 각도가 얼마다? 104.5도에 해당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두 개의 힘이 가장 세다, 그죠? 그 다음에 센 힘은 비공유와 공유, 그 다음은 공유와 공유. 그러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눌러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이 각이 109.5도였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얼마에 해당한다? 104.5도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네. 자, O가 있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공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H하고 O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서로 어때요? 그렇죠. 다르다, 그죠?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O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면 전자쌍들은 누구 쪽으로 치우치겠어요? 당연히 O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어떻게 받는다? O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모형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는 무엇이 되지 않는다?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죠. 자, 요 값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가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물 분자를 무슨 성이라고 불렀다? 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물 분자의 구조에서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요거죠. 결합각이 104.5도다. 그리고 물은 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 두 개가 어찌 보면 물의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무슨 성을 나타내고 있다? 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 물이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을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무슨 성이라고 적어놨다? 용해성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물. 쉽게 말하면 화학에서는 물은 용매로 작용을 해요. 용매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이다. 그죠? 물에다가 설탕도 녹이고 물에다가 소금도 녹이고 이것처럼 물은 어떤 물질을 녹이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매.
근데 이 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무슨 성 용매입니다. 극성 용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 해볼까요? 사람들이든 동물이든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극성은 극성끼리 잘 어울려요. 그리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어울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물은 극성 용매다, 그죠? 그러면 누구를 잘 녹일 수 있다? 그렇죠. 극성 분자들을 잘 녹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온성 물질들을 잘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성 분자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NH3나 HCl 같은 이런 물질들을 잘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이온 결합을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소금이라고 부르는 NaCl 또는 CaCl2 이런 이온 결합성 물질들을 잘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극성 분자는 말 그대로 무슨 분자에? 극성 분자에. 그리고 반대로 무극성 분자는 무슨 성 분자에? 무극성 분자에. 자, 이렇게 적을 거예요. 뭐 한다? 잘 녹는다라고 표시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녹는다가 아니에요. 어떤 글자? 요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간혹가다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극성 분자는 그럼 극성 분자에만 녹습니까? 아니요. 극성 분자도요, 무극성 분자에도 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은 극성이고 기름들은 무극성이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섞어요. 그럼 층이 나누어져. 하지만 그 층의 경계선을 보면 살짝 녹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또는 이렇게 볼래요? 바닷물 속에 산소가 녹아 있죠. 바닷물은 물, 극성이에요. 근데 산소는 무극성의 대표적인 분자다, 그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무극성 분자의 산소가 바닷물에 녹지 않는다면 그 밑에 있는 해양 생태계는 이루어질까? 그렇죠. 구성이 되지 않겠죠. 왜? 산소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어류들이 다 죽을 거잖아요. 자, 이것처럼 요거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에 잘 녹아요. 근데 이렇게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녹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섞이지 않는다가 아니야. 어떻게?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말을 잘 쓰셔야 돼요. 극성은 극성에,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녹을 거야. 근데 극성은 무극성에, 무극성은 극성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이끌림 현상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끌림 현상.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선생님이 뷰렛에다가 무엇을 담아 놓냐면 첫 번째 H2O라는 물을 담아 놨어. 자,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물방울들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쌤이 뭐를 갖다 놓냐면 여러분도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대전, 그리고 대전체라는 거 배웠죠. 털가죽에다가 에보나이트를 이렇게 막 문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전된다, 그죠? 털가죽은 플러스로 에보나이트는 뭐로? 마이너스로.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에보나이트를 이렇게 가져다 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물줄기는 그대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에보나이트 쪽으로 조금 휘어질까요? 자, 이 물은 무슨 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극성을 나타낼 거예요. 그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O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어. 그럼 우리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는 델타 플러스, 여기에는 델타 누구? 마이너스라는 이런 극을 나타내겠네. 그럼 여기 봐. 여기에 누구를 가져다 댔다? 마이너스를 가져다 댔어. 그러면 누가 끌려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H 원자들이 델타 플러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요 물줄기는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물 분자들은 배열이 정해져 있겠죠. 어떤 배열로? O가 있으면 전부 다 누가 향한다? H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는 배열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성 물질들은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다 댔을 때는 대전체 쪽으로 휘어질 수 있다는 거. 왜?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반문을 할게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닌 플러스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 물줄기는 이쪽으로 휘어올까 반대쪽으로 휘어나갈까? 잘 생각하셔야 돼. 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반대쪽으로 휘어나간다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틀린 거죠. 어느 쪽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전체 쪽으로 휘어 들어올 겁니다. 이유는 뭘까? 극성 나타낸다 그랬죠. 아까 전에 여기 있는 물 봐봐. 이번에는 쌤이 물을 거꾸로 그릴게요. O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어요.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델타 플러스. 플러스 대전체다, 그죠? 그럼 이때는 분자 배열만 뒤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쪽이 어느 쪽을 향한다? 플러스 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가져다 대든 플러스를 가져다 대든 항상 물줄기는 대전체 쪽으로 휜다는 것. 단 분자의 배열이 무엇한다? 바뀌어버린다는 것.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에 물이 아니라 여기에 선생님이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 CCl4라 부르는 사염화탄소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뚝뚝뚝뚝 흐르겠다, 그죠? 그럼 여기에 또 똑같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다 댈 거예요. 그럼 이때는 물줄기가 아니구나. 사염화탄소의 줄기가 어떻게 돼버릴까? 한쪽으로 휠까? 아니겠죠. 얘들은 무슨 성이다? 무극성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끌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들은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물 같은 경우는 극성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이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 번째는 요렇게 표시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적었어요? 전자레인지. 자,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어디에 활용하나요? 어떤 물질을 데울 때 활용해요? 어떤 물질을 태울 때 활용을 해요? 데울 때 활용한다, 그죠? 자, 물질을 데우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반드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물. 그 중에서도 물의 무슨 성? 극성을 활용해서 물질을 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을 이렇게 선생님 그렸어요. 그럼 물 분자는 극성을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했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자리에서 진동운동을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자레인지에는 마이크로파를 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죠? 근데 이 마이크로파 그냥 쏘면 안 돼요. 이 물 분자는요, 고유한 회전 진동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진동수가 약 2.45GHz예요. 그럼 이 전자레인지에서요, 약 2.45GHz의 마이크로파를 물 분자에게 쏠 거예요. 그럼 이 물 분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할 수 있다? 고유 진동수니까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가 회전을 해버려.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뒤바뀌어 버리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는 플러스, 여기는 어디? 마이너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플러스 옆에 누구야? 플러스. 그럼 얘들은 가만히 있겠어? 아니, 얘들도 뭐한다? 뒤집어져.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져. 얘들도 마찬가지로 뭐한다? 뒤집어질 거야.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싹 다 뭐한다? 뒤집어져 버려. 그럼 얘는 내가 하나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연쇄적으로 다 뒤집어진다, 그죠?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럼 이 물분자와 이 물분자 사이에서는 무엇이 생길까? 마찰이 생기겠죠. 회전을 하면서 그때 발생하는 무슨 열? 마찰열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레인지 속에서 어떤 물질을 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물분자가 극성을 띠지 않는다면 땅 때렸어. 그럼 얘는 회전할 거 아니야. 그럼 굳이 이것들은 회전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얘만 맞췄으니까. 하지만 물분자가 극성이야. 얘를 때렸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바뀌겠죠. 회전해서. 그럼 옆에 것들 그리고 밑에 것들도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위치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그게 바꾸기 위해서는 물분자들이 연쇄적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그럼 그 회전 속에서 뭐가 생긴다? 마찰.
그럼 그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그 마찰 열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을 데울 수가 있다. 그럼 이 전자레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물이 무슨 성을 띠기 때문이다? 극성을 띠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물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쉬었다가 다음번에는 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끊고 가겠습니다. 붙어라 딱 붙어라 딱 붙어 있어라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라 언니 오빠들 원하는 대학에 딱 붙으세요 뽀봉.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물의 특성 중에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2가지 정도만 먼저 알려줄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뭘 알려주는지 봐봐. 우리 1번에서는 물의 구조와 그다음에 성질, 극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요렇게 선생님이 다 적어줄게요. 자, 뭐라고 적는지 보세요.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기화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융해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증발열이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뭐가 많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이 어떠한 성질 때문에 다른 것들이랑 달라지는지 딱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MP, 멜팅 포인트라고 해서 녹는 점이라고 나와 있죠? 녹는 점은 뭐야? 말 그대로 녹기 시작할 때 그 온도를 무슨 점? 녹는 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PP 끓는 점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럼 이 끓는 점은 뭐야? 어떤 물질이 끓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또 보세요. 무슨 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화열. 여러분들 기화가 뭐죠? 상태 변화할 때 배웠잖아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우리는 기화라 부른다, 그죠? 그럼 기화열은 말 그대로 뒤에 열자만 붙여주세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을 우리는 기화열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융해열. 마찬가지로 융해라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를 우리는 융해라 불렀어. 그럼 융해열은 뭘까? 그렇죠.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을 우리는 융해열이라고 부를 거야. 자, 이번에는 무슨 열 나와 있어? 증발열 나와 있죠. 그럼 이 증발은 말 그대로 증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 분자는요,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 기화열, 융해열, 증발열이요, 전부 다 높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은 쌍극자 사이에 힘도 있어요. 분산력도 있어요. 그리고 분자 간에 가장 큰 힘인 무엇이 있다? 수소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수소결합 때문에요,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이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자 간에 무엇과 관련이 있어? 인력과 관련이 있어요. 녹는 점이 높대. 왜 녹는 점이 높다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 그렇죠. 녹기 위해서 분자 간의 인력을 뭐 해줘야 된다? 끊어줘야 돼. 하지만 물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수소 결합을 하네.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세. 그럼 끊기가 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다. 끓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화열과 융해열과 증발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체에서 액체, 융해다, 그죠? 액체에서 기체, 뭐야? 기화열. 그럼 액체가 기체로 증발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인력을 뭐 해줘야 돼? 끊어줘야 돼. 하지만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너무 뭐예요? 세요. 무슨 결합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뭐를 넣어줘야 된다? 열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 기화열, 융해열, 증발열이 다 높다. 그 이유는 물은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적었어요? 비열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 비열도 실제로 여러분들 배웠어요. 자, 비열 우리가 어떻게 배웠나요? 비열이란 어떤 물질 몇 g을 1g을 몇 도씩 1도씩 뭐 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 열의 양 또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열은요, 우리가 스몰 c로 표시할 거야. 그리고 열량 같은 경우는 Q, 그러면 질량은 얼마? M, 그러면 온도는 뭐야? T. 여기서 우리는 이걸 구할 수 있겠네. 열량은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고등학생 하나를 더 배워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묶어줄게요. 비열과 질량을 뭐 했다? 묶었어.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제 부를 수 있냐면 열용량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을 때는요, 라지 C를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럼 열용량도 여러분들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용량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 표시해요. 이 비열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어? 질량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을 몇 도씩 단순히 1도씩 뭐 하기 위해 올리기 위해 무엇한 열량이다.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벌써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질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비열이든 열용량이든 결국에는 그 물질의 온도를 뭐 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래. 그럼 여러분들 이거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로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가 느슨하게 만들거나 또는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 같은 경우는요, 분자 간의 힘 중에 가장 센 힘인 뭐를 가지고 있다?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분자량이 서로 비슷한 분자들에 비해서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럼 그만큼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열량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비열과 열 용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넘어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 쓴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자, 요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는 우리 여름이라고 볼까? 여름. 그럼 여기에는 언제? 겨울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쪽은요, 선생님이 모래라고 적을게요. 그럼 이쪽은 뭐라고 적자? 그렇죠. 바닷물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온도의 변화를 선생님이 표시를 내줄 거예요. 자, 똑같이 해가 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름에 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래하고 바닷물 중에서 누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누가 쉽게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똑같은 일정 시간을 이렇게 가열해 줬을 때 모래는 이만큼 온도의 변화가 생겼다면 바닷물은 요만큼의 온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겨울에도 똑같은 일조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 모래는 이만큼 온도가 변하면서 더 빨리 식어버리겠죠. 차가워지잖아. 근데 바닷물은 요만큼 변하면서 온도의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모래하고 바닷물 중에서는 누가 비열이 더 크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볼까? 비열은 모래와 무슨 물 중에서 바닷물 중에서 누가 비열이 더 크다? 바닷물이 더 크다. 마찬가지로 무슨 용량도 열 용량도 바닷물이 더 크다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겠죠. 왜? 그만큼 온도 변화가 힘드니까.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해 볼까? 바다 뭐라 돼 있어? 물이라 돼 있어. 이 물은 무슨 결합 가지고 있다고요? 수소 결합 가지고 있다고요.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분자 간의 인력이 센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끊기가 쉽다 어렵다? 분자 간의 인력을 어렵다. 그럼 그만큼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기가 어렵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온도 변화가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물은 비열이나 또는 열 용량이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선생님 이 조건 하나 붙여줄까? 모래든 바닷물이든 전부 다 몇 g을 기준으로 잡았다? 100g을 기준으로 잡았어. 1조량은 똑같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볼까? Q는 cm 델타 T로 표시했어요. 자, 1조량 똑같으니까 열량 똑같이 공급했다, 그죠? 둘 다 100g으로 맞춰줬어요. 그러면 질량도 뭐하게? 일정하게 맞춰줬어요. 그럼 요 두 개 남았다, 그죠? 요 값이 일정해지려고 그러면 비열이 커지면 온도 변화는 작아져야겠죠. 그 반대로 비열이 작아지면 그만큼 온도 변화는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 물은 그만큼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또는 작기 때문에 비열이 뭐하다?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크다는 거. 그 이유는 무슨 결합 때문이다? 수소 결합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 이 비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쉽게 생명이랑 한번 연관시켜 볼래요? 우리 몸은 약 몇 프로가 물로 구성되어 있죠?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 우리는 정온동물이야? 아니면 변온동물이야? 정온이다, 그치? 다시 말하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두 개 한번 연결시켜봐. 우리 몸은 70%가 물이야. 36.5도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물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을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 즉 다시 말하면 물은 비열이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무엇하다? 높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아이고, 무엇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체온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이렇게 표시했어. 자, 여기는 뭐라고 표시했다? 육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보자? 바다라고 보자. 자, 마찬가지로 해가 이렇게 떠 있어요. 일조량은 똑같이 공급될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우리 모래하고 바닷물 했었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누가 온도 변화가 더 심할까? 육지가 더 심하겠죠? 낮에 온도가 더 높겠네? 그죠? 그럼 낮에 온도가 더 높으면 여기에서 무슨 기류가 발생해? 그쵸?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맞니?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기류가 발생하겠어요? 하강 기류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상승 기류. 여기는 무슨 기압? 저기압. 하강 기류. 여기는 무슨 기압? 고기압. 그럼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고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저기압으로. 맞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 들어가? 바다에서 불어 들어가죠. 따라서 낮에는, 즉 이렇게 적을게요.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무슨 풍이 나타난다는 거야? 해풍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반대겠죠? 그럼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나가는 뭐? 육풍이 나타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 번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맞니?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표시했다? 여름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여기는 대륙이고 여기는 해양이다, 그죠? 그럼 대륙하고 해양 중에서 일조량 똑같아. 여름이야. 누가 온도가 더 높겠어요? 여기에서 온도가 더 높아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하강기류.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기압. 여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기압? 고기압. 그럼 바람은 고기압에서 어디로? 저기압으로. 따라서 이때는 무슨 계절풍? 남동 계절풍이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차이? 비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육풍이냐 해풍이냐 또는 요것처럼 나타나는 계절풍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열 차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넘어서서 우리 그래프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영상이 이렇게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앞뒤가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릴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얼음 몇 g을 가지고 10g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요렇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0도시라고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몇 도시라고 맞춥시다. 100도시라고 요렇게 맞춰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다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0도씨보다 온도가 낮다, 그죠? 그럼 여기는 무슨 상태로 유지할 거다? 얼음인 고체 상태로. 그리고 여기에는 온도의 변화가 없다, 그죠? 0도씨에서. 그럼 여기에서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왜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요. 즉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상태 변화하는데 공급한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그죠? 그래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는 뭐가 존재하고 있다? 그쵸, 액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변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죠? 액체와 누가? 기체가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여기에는 누구? 기체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 우리 표시해 줘야겠죠. 원래 처음에 해야 되는데 늦었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온도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선생님이 열량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자, 우리 열량은 뭐라고 방금 배웠죠?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서 나타낸다고 배웠죠. 그리고 이 비열과 질량의 곱한 값을 우리는 라지 C라고 적어서 열 용량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 하나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요점.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요점을 우리는 멜팅 포인트, 즉 녹는 점, 0도씨라고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요점, 이 점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열 흡수해야 된다, 그죠? 이 흡수한 요 열, 요 알파 값을 우리는 무슨 열? 융해열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해야 된다, 그죠? 이때 요 구간 베타, 요 구간은 우리가 무슨 열? 기화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기울기 보여요, 기울기. 그럼 이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Y축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델타 얼마? T는 X축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Q. 그럼 요거 활용해서 기울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CM분의 얼마?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는 더 간단하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열 용량분의 1 Q다. 이렇게도 우리가 기울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갑시다. 1번. 자,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융해열과 무슨 열을, 기화열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융해열 알파와 기화열 베타를 비교한다고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냥 그려낸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알파 구간과 여기 있는 베타 구간을 보세요. 누가 길이가 더 길어요? 베타 구간이 더 길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융해열과 기화열 중에서는요, 무슨 열이 더 크게 나타난다? 기화열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선의 길이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여기에 10g을 썼다, 그죠? 근데 10g을 쓰지 않고 몇 g으로 맞출 거다? 100g으로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의 길이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우리 라면 끓일 때 한번 생각해 볼래요?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물을 얹었어요. 라면을 3개 끓이려고 물을 얹었어요. 누가 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3개 끓일 때 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끓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백도씨. 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왜?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열을 많이 흡수해 줘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이렇게 100g 질량이 증가하면요, 요 길이도 무엇해진다? 원래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길이는 뭐한다? 길어진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얼음, 물, 수증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H2O라는 같은 종류다. 그치? 같은 종류고 상태만 다르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가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렇게 먼저 적고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종류라도, 같은 종류라도 무엇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무엇이 다릅니다. 비열이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요. 자, 얼음하고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델타 T가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어? Q가 나와 있어. 거기에다가 질량은 전부 다 몇 그램? 10g이야.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요 M자를 하나 지울까요? 똑같은 질량을 맞춰줬으니까. 그럼 우리 기울기 봐야 되니까 요 있는 요것만 보면 되겠죠. 기울기. Y축, X, 그리고 뭐? 기울기. 그럼 기울기 한번 보세요. 기울기.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뭐하다? 작다. 맞니? 그럼 요 값만 보라고요. 요 값만. 우리 친구들 요 값만 보세요. 기울기는 뭐로 표시할 수 있다? 비열로 표시할 수 있죠. 근데 그 비열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분모에 들어가 있어. 그럼 기울기가 크려면 여기 있는 분모 값은 뭐 해줘야 되고? 작아줘야 되고. 기울기가 작으려면 여기 있는 분모 값은 뭐 해야 된다? 커줘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같은 종류라도 얼음이냐 또는 무엇이냐, 물이냐에 따라서 비열을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볼래? 얼음하고 물 중에서 기울기 누가 더 작아? 물이 더 작지? 그럼 기울기가 작으려면 분모에 있는 비열 값은 커야 돼. 그죠? 따라서 얼음과 물 중에 비열은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크다. 또는 비열 말고 뭐라고 적어도 돼? 열 용량이라 적어도 되겠죠? 왜? 어차피 질량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종류라도 상태에 따라서 비열값은 뭐해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물 분자의 구조도 배웠고요. 물 분자가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물은 무슨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을 한다. 따라서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 융해열, 기화열, 증발열이 전부 다 뭐하다? 높다는 것도 배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비열도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비열 또는 열 용량도 무엇하다? 크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거 역시 물이 무슨 결합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인력이 세서 이걸 끊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의 부피와 밀도의 관계, 그리고 물의 표면 장력, 그리고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라도 다시 한 번 더 피드백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